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하지 않을 우회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 시험 몇 번 잘 봤다고 얻은 기득권을 평생 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선배들이 고안해낸 권력 유지의 비법을 배웠겠죠. 알고 보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왕정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도 만들었는데 현재의 시스템을 해킹하는 해외의 엘리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24년 11월의 애정 글은 사법 수사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자, 벨비 클럽장이 네, 영 안녕하세요. 모르던 걸 공부해 왔습니다. 네, 어제는 저기 건조를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엄청난 빡센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로 더 빡센 건 네, 벨비기 했습니다. 아니 자료가 막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영어로 된 자료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포르투갈어 번역 바로바로 하라고. 크롬의 그 번역 기능을 아. 사용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난민 청소년 교육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걸 하면서 배우게 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되게 자학적이고 얼마나 뻥인지 그럼요. 그 난민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거를 그럼요. 배우게 됐어요. 그럼요. 오스만 투르크는 수십 개 국가로 분단됐어요. 네, 그렇죠. 이란이 페르시아 일대의 네. 영토 안에 있는 나라가 한 30개 될 거예요. 네, 저는 미얀마에 뭐 소수민족이 막 100 몇십 개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네, 처음 듣게 됐고. 네, 그래서 그동안 한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우리만 민족 상장의 비극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온 난민 출신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의 전쟁과 폭력 그리고 분단의 상처가 얼마나 만연하고 보편적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발견하게 된 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거는 각자 처한 상황 속 누구나 내가 속한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네, 이건 물론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상당수가 마음이 바뀌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 학생들은 미국에 온 이상 그냥 미국인으로 편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떠나온 고국의 상황을 늘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미얀마 소수민족 학생은 군부 쿠데타 상황 속에 미얀마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게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거기 참여하는 미얀마 출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방학마다 떠나온 태국의 난민 캠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늘 봉사를 하고 있고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도 정치적 상황, 자기가 이제 난민이 되게 만든 이 정치적 상황을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힘이 된다면 이제 바꾸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미국에 살면서 이 한반도 종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반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고요. 네, 오지랖 교회 오빠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결국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싸우고 이뤄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켜져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갑자기 하나도 모르겠는 주제를 PD님이 던져줘서 보면서 그 지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는 내가 있는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는 민중들이 곳곳에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모여서 바꾸어 나가고 있구나.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새벽에 썼어요. 그래서 새벽에 대표들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 감성이 들어간 거 좀 양해 바라고요. 새벽 호르몬 따로 있죠. 네. 아무튼 오늘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중남미 편입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과 과테말라를 가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는 말들 하잖아요. 물론 다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브라질과 과테말라 이곳들에서도 법조인들의 대통령 혹은 유력 정치인 몰아내기 작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저항하고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네.
그것은 하기 싫다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큐어 바이 네이처 QBN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QBN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제가 아름다운 그랬어요. 재단 18 어른 캠페인. 1년 중 레노버 노트북이 가장 저렴할 때는 얼마 남지 않은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바로 액세스몰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레노버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9일에서 12월 6일 단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싱크패드에서 올해 출시한 모든 신규 P 시리즈와 X1 카본 T 시리즈가 행사 대상이고요. 게이밍 요가 라인업이 포함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입니다. 해당 기간, 해당 모델에 한하여 공홈 가격에 추가 5%를 할인해드려요. 이 기간 동안에 XSFM 코드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다고 제가 같은 문장을 몇 주째 읽고 있어요. 신품의 하나요. 네. 뭐 리폴 사시면 다르겠죠. 액세스몰 레노버 페이지를 경유하여 lenovo.com으로 갑니다. 쿠폰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십니다. 쿠폰 코드는 XSFM2 레노버 숫자 2 레노버입니다. 네.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시고 레노버 노트북을 싸게 장만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험생분들은 지금 노트북을 사셔야 됩니다. 이길 배송과 전국 AS 센터에 익숙한 삼성 LG 브랜드의 유저분들이 그 서비스와 그 배송 속도를 기대하시고 사신다면 저는 해외 브랜드 구매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이 생리를 아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불프 행사 오늘부터고요. 저도 뭐 하나 살 거고요. 근데 변호사님이 아직 계신데 네, 말씀을 안 박광규 들었어요. 변호사가 오늘도 안녕하세요. 참관하러 나와 계시고 네. 다른 나라 판사들이 뭐하고 사는지 들으시려고 나와 계시고 이 내용은 오늘 와서 처음 봐가지고 그냥 중간중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외신에 한국인들이 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정치도 미국 얘기나 조금씩 듣고 네. 그러는데 어저께 제가 벨빅한테도 설명했는데 미국의 정치 환경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 환경하고 너무 다릅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나라고 네. 그 긴 기간 동안 군사 쿠데타 한 번 겪은 적이 없습니다. 네. 내전이 있었지만 심지어 공화정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네. 군사 쿠데타를 겪었고 친위 쿠데타도 겪었고 여러 번의 탄핵 같은 것들도 있었고 네. 민주주의가 건강하지 못해요. 미국만큼. 예, 체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얘기 들어보면 신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이랬는데? 맞아요. 브라질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브라질을 보면서 저도 이거를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은근히 우리나라랑 되게 닮은 부분이 많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네. 우선 1964년부터 1985년까지 군부 독재를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여러모로 남미의 군부 독재를 겪었던 나라들 뒤에는 다 CIA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따 바라볼 이제 과테말라가 또 그런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제 군부 독재는 이제 85년에 이제 종식이 됐는데 89년에서야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요. 한국이랑 비슷한 시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군부 시절 독재에 맞서 싸웠던 좌파 투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룰라 줄여서 룰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우마 호세프. 이렇게 룰라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죠. 네. 룰라는 노동운동가로서 대규모 파업 및 대통령 직선제 운동을 이끌었고 호세프는 반정부 무장투쟁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고문도 당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대사가 한국이랑 정말 비슷하다는 걸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80년대 85년이죠.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당장 직선제를이에요. 네. 지레따자 민주화 항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레따자는 다이렉트 나우예요. 그 이듬해 군사 독재가 종식이 됩니다. 네. 근데 직선제 첫 번째 대통령이 한민당이었나? 저런 군사정권 거수기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 유명해진 게 방송사 오너인데 남미에 보통 대통령들 이런 거 많은데 대통령하고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한 다음에 어느 곳에서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닌데 출마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되고 나면.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 되고 나 상원의원 또 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방송사 오너인데 자기 방송사 여론조사에 자기 여조를 조작하다 걸립니다. 그런 사람이 직선제 첫 대통령이에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사람은 국민의 정부 때 방한했던 첫 브라질 대통령 있죠. 카르도주 대통령. 네. 이 사람은 중도우파 정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사람이 브라질의 김영삼쯤 됩니다. IMF를 터뜨리죠. 99년에. 그 의미에서. 네. 평행이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좌파 정당 대통령이 한참 일찍 나왔죠. 브라질은. 네. 그 첫 번째 주자가 룰라 다 시우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 룰라는 노동자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89년, 94년, 98년 이렇게 세 차례 대선을 출마하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전략을 수정하고 노선에 타협을 한 후 이후 이제 2002년 대선에는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네, 삼순가 재순가 했었습니다. 그 전에. 네, 그러니까 4선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약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수 네, 맞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그 민주화 이후 최초의 좌파계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8년간 연임을 하고 2010년 퇴임 당시에 87%의 지지율을 끌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압도적입니다. 네.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구의 10%가 넘는 2천만 명이 중산층 대열에 합류를 하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 임기 중에 이제 새로운 유전도 터졌습니다. 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지우마 호세프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도 성공을 했고요. 네. 쉽게 말해 민주화 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성공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호세프 때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동안 이제 군부 시절부터 누적되었던 부패 등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016년에 탄핵이 됐죠. 네. 아무래도 또 세계 경제 위기 때 많은 민주 정권들이 날아갔죠. 네. 네, 우리나라도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은 일명 세차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부패 수사로 인해서 선상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브라질 검찰이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세차 작전. 네. 네. 참고로 이 그 브라질의 이제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는 그 알실 옛날에 그 190 몇 회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윤세민 에디터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세차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수사 이거는 2014년 3월에 시작해가지고 2021년까지 이어졌어요. 이 수사는 브라질의 최대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과 정치인들을 정말 골로 보냈고요. 페트로브라스랑 연관된 비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네. 거죠. 페트로브라스가 가장 큰 업체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네. 네, 총 1,450건의 압수수색이 벌어졌고요. 295명이 체포되었고 약 8억 달러를 다시 이제 브라질로 돌렸습니다. 이를 지휘한 사람은 세르지오 모로라는 사람인데요. 세르지오 모로. 네, 이 사람은 브라질의 연방 판사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네네네. 이상하죠. 판사요? 네, 판사인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네.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방식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브라질 방식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경찰이 임의 수사를 합니다. 임의 수사. 임의 수사. 임의 수사. 그래서 영장이 없는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심 판사한테 이제 사건을 넘깁니다. 네. 그럼 예심 판사가 강제 수사를 하게 돼요. 네. 강제 수사에서 구속영장 아까 말한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네네네. 이런 거를 다 이
예심 판사가 하게 되고요. 네. 그 예심 판사가 그때 누구랑 하냐면 검사랑 같이 합니다. 네. 근데 검사가 이제 경찰의 대리인으로서 경찰의 변호인 같은 역할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판결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심 판사라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브라질 같은 데에서 수사를 판사가 한다고 하면 약간 의아해하는데 이게 예심 판사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예심 판사의 역할을 검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화라들에서도 수사판사다 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게 불러도 뭐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검판이군요. 네. 제가 이 설명을 이제 조사 전에 들었다면 훨씬 더 덜 헤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헷갈렸거든요. 이게 막 판사인데 수사를 지휘를 한다고? 네. 그래서 네. 지휘를 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나 네. 도청 이런 건 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검사랑 경찰이 가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도청을 지시를 한다고? 그게 이제 네. 압수 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쉽게 감청과 말해서 영장이라고 네네네. 하거든요. 네네네. 암행어사예요. 네. 수사하는 네. 놈이 재판도 하고 행정집행도 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네. 되면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죠? 옛날 네. 대륙법 개척에 하에서 네. 만들어진 거라서 원래는 이제 수사와 사법을 분리해 놓은 거죠. 네. 사법을 분리해 놓고 영장 같은 발부를 사법부에 넘긴 거고 네. 이제 상권 분립하에서 그렇게 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판사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네.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동당 직 권력에 좀 염증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초기 참여정부 말기에 우리나라 언론의 패턴을 보시면 돼요.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다 노무현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게 트렌드였고 그 트렌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멍청해 보였어요. 논두렁 시계 사건 하나 얘기 나오면 그 논두렁이 어딘가 모든 언론들이 다 찾아다닙니다. 나중에 오보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브라질 언론이라고 달랐을까? 브라질 언론이 이 모루 수사판사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윤석열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보 언론들도 이제 언론의 역할은 어쨌든 권력을 견제를 하는 거고 감시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 권력이 들어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박이.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사본들은 그때 반성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죠. 또. 지금은 또 바뀌었죠.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수사팀에서 연방 검찰팀을 이끈 사람은 또 델탄 달리아놀 검사예요. 또 검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로 판사는 수사 판사는 일약 스타가 됐어요. 윤석열이 됐어요. 멘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일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막 처단하는 모습은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막 터지고 있을 때. 근데 저야 뭐 그렇게 사건에 큰 관심은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헤드라인 정도만 뭐 보는 정도였었는데 그것로만 봤을 때는 진짜 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비리가 심한가 보구나. 네.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CNN 이런 데 외신 기자들도 네. 외신 기자 클럽에도 다니지만 그 나라 기자들하고도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보니 룰라랑 호세프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네. 모루가 짱이고. 그러니까 네. 그대로 타진해서 보내야죠, 본국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모로 판사는 언론을 굉장히 잘 다루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사 사실을 그냥 공표를 하면 언론은 되게 잘 받아줬고요. 한동훈이죠. 네. 그리고 용의자들이 막 다른 이들을 부을 때까지 막 재판 없이 막 구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 모두를 막 물어뜯었기 때문에 성역 없는 그런 정의로운 판사라는 이미지 그것 또한 있었습니다. 진중권이죠.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 플러스 진중권이에요. 어쩜. 네, 확실히 여러 가지 권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비유는 참 좋네요. 네. 네, 그 호세프 대통령의 연정으로 부통령이었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또한 모로 판사는 기소를 했고요. 또 탄핵을 주도했던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 의장 이 사람한테도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되는 대로 막 잡아먹고 다닙니다. 네. 네. 그래서 2016년에는 미국 포춘 선정 그 포춘입니다. 네. 네, 진짜 포춘. 네, 포춘 선정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 13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해괴한 장면이죠. 네. 수사하는 사람이, 네. 재판하는 사람이 왜 이런 데 이름을 올립니까? 네. 그리고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명단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2017년 포렌 플러스 나름 되게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잡지인데요.
포린 폴리시에 의해서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까지 됐고요. 우리나라도 봐도 이제 2017년 4월 경향신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헤드라인은 이거예요.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측근까지 브라질 부패 수사 이끄는 판사 모루. 그리고 밑에 부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반부패 세차 작전 맡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현 정권으로 수사 확대. 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어조로 썼죠. 아니 진보나 보수나 모든 언론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스타 정치인까지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그가 조국을 털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예. 지금 와서 다시 돌아봤을 때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정의로운 거대한 권력에 맞선 매우 청렴한 검사의 투쟁이었느냐. 예. 근데 그렇게 보이기가 너무 쉽죠. 지나와서 봐야 돼요, 이걸. 네. 근데 정말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그리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밝혀질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세력에게 의리가 됐나 그리고 어떤 세력이 척결됐나 이거를 본다면 그의 목적은 부패 척결이라기보다는 좌파 척결이었겠구나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요. 그리고 페트로브라스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도 지낸 바 있거든요. 근데 재직 당시 임직원들의 비리 대부분이 버려진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호세프 대통령의 이제 그 페트로브라스 이사 재직 당시에 그때 임직원들이 막 비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로 판사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계속 나오지가 않았어요.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암행 실패. 네. 네, 근데 웃긴 게 탄핵은 어쨌든 이 페트로브라스 관련 비리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혐의가 한번 바뀌어 버려요. 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딴 걸 한번 파보자. 별개 재판을 또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딸의 장학금 이런 거 찾아봐야죠. 네. 그래서 결국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회계 부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국민들에게 호세프는 이미 페트로브라스 관련 부패 이미지가 더 씌워진 이유니까 뭐 상관없었죠. 그렇습니다. 메시지 전달은 이미 끝난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새롭게 더 씌운 혐의 또한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관행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공은행으로 보낼 기금을 조금 늦게 보내가지고 예산상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걸 일종의 약간 창의적인 회계로 메운 그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회계 정리를 위해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거나 하는 건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지금 감사원이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네. 전 정부를 상대로. 네.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이 필요 없다는 거짓말을 앞세워서 사람들한테 압력을 집어넣지 않았느냐라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러한 혐의로 인해서 호세프는 2016년 8월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여기 보면 이제 모로 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딴 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들은 이런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별건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위의 혐의가 나올 때까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 동양대 도장을 찾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고. 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인데. 네. 네. 그 결국은 처음에 나왔던 혐의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별건에서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실명의자 벌금 500만 원 나온 거거든요. 약간 대장동이 백현동으로 가고 백현동이 또 이제 성남 FC로 가고 성남 FC가 뭐 딴 거로 가고 이렇게 다 별건인데 이게 이제 타겟이 정해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타겟이 정해진 날을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검사가 몇 명이 들어가 있냐. 검사가 갑자기 그 사건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타겟이 정해진 거예요. 네. 근데 타겟이 안 정해진 사건은 혼자 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 왜 이렇게 많아? 누구 때려잡으려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죠 지금. 네. 여튼. 네, 그래서 이제 호세프 대통령 탄핵 후 단 2주 후에 검찰은 갑자기 TV 생중계를 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TV에서 쇼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룰라 대통령이 이 세차 작전으로 드러난 부패 계획의 주동자다 이러면서 혐의들을 쫙 논거를 하는데 정말 깔끔한 PPT를 통해서 네, 진짜 딱 한 장 보면 이해가 가요. 이게 이제 네. 그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하죠. 범죄자 브리핑 하듯이 길게 떠들죠.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못 알아듣겠던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진짜 딱 그 막 화살표들을 막 네. 가운데 룰라 하면서 막 네. 짜자자작 해가지고 딱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보수 이야기 그렇게 훌륭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정말 이 14개의 논거를 나열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룰라가 대통령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힘이 있었다. 스캔들로 유죄 판결 받은 여러 명과 가까웠다. 이런 게 주 이유였는데요. 네. 근데 실제 기소할 때는 아파트 뇌물 혐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캔들과 관련된 수사를 다 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제 혐의는 이거예요. 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룰라 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2년 동안 수사하고 막 룰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아무런 증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작은 걸로 하지. 네. 작고 비싼 거 뭐 있습니까? 뭐 보석이라든가 네. 외국 회사의 파우치라든가. 아니 찾기 쉬운 아파트를 해놓고 못 찾으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갑자기 검찰이 기적의 논리를 제시해요. 네. 무적 논리. 무적 논리. 이 무적 논리는 뭐냐면 룰라가 아파트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게 증거다. 네. 왜냐하면 아파트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증거가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좀 무식합니다만 오병이어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통해요. 통하고 룰라는 9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이마저 상소보고에서는 이제 12년형으로 늘어났어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그리고 2018년 4월 룰라는 구속이 됩니다. 슈레딩거의 아파트. 네. 네, 시기도 중요한데요. 2018년 10월 이때는 브라질의 대선이 있었거든요. 대선 6개월 전. 네. 근데 브라질에서는 연임 대통령이어도 이제 4년 후에는 출마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선처럼 그렇게 네네네. 다선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룰라는 이 선거에 출마 예정이었고요. 온갖 공격을 막 받아왔는데도 지표상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네. 룰라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았던 적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출마하면 그냥 여유로운 당선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는데요. 4월 구속이 되자 옥중 출마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9월에 선거법원은 룰라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네. 네. 한 달 전에. 네. 결국 결과로는 2018년 대선에서는 이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이 사람은 대놓고 군부 시절을 동경하고 실제로 그 시절을 돌리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그 말투를 보면서 네. 정말로 보우소나루가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신원식 장관. 오. 어느라고 욕을 못 숨기고 못 감추고요. 되게 태극기가 아니고 저 브라질 국기 뭐지? 그 지구 같은 거 그려져 네네. 있는.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브라질 국기 할아버지 같은 말투의 소유자거든요. 브라질 국기 네. 할아버지. 예. 근데 진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답게 똑같은 일이 미국 그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났던 일이 2023년 1월 브라질에 일어나요. 네. 브라질 대선에서 보우소나루가 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단 선거 부정을 했고 그때 이 지지자들이 막 브라질 의회로 쳐들어갑니다. 네. 그거 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네. 보우소나루 치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요. 네. 근데 최근 소식이 또 나왔는데 2022년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측근 37명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심지어 군 고위 관계자 5명은 당시 새로운 당선자를 암살하려던 음모로 체포가 됐어요. 네. 그 얘기를 그럼 지금 해드리는 게 맞겠는데 지금 저 벨빅이 설명드렸던 거는 네. 미국에서 트럼프가 졌던 지난번 대선 이후에 의회 난동 폭동이 일어납니다. 네. 의회가 뚫리고 총을 든 멍청이들이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앤디 김이 청소를 하고 상원의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였는데 23년도에 그, 2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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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이 사람들은 이 브라질 국기 할배들은 의회랑 대통령궁이랑 대법에 다 들어갔고요. 브라질리아 6본 앞에 집결을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방 자치가 잘 돼 있어서 6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수도에 있는 6본에 집결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군대 빨리 쿠데타 안 하냐고 네. 소리를 질러요. 네. 근데 언론인들의 예측은 뭐냐면 이거는 답 없는 군대한테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군대대로 호응하라고 신호를 보내준 거다라고 의심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의회랑 대통령궁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렸는지에 대해서 진보 언론이랑 정부가 육참 총장을 의심한 겁니다. 그 결론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의심할 만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의심으로 끝났어요. 이거 최소한 보안군이 길 터준 거 아니냐 이 사람들한테 쿠데타 일으키려고. 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현 룰라 대통령은 육참 총장 편제하에 있던 대통령 경호 군인들을 일단 빼요. 빨리. 위험하니까. 그런 다음에 육참 총장을 해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보소나루 체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쿠데타를 준비했었다. 난리였어요. 네. 또 다른 독재자가 있는 헝가리 그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하려고 했다 이런 뭐 저항까지 포착이 되긴 했었어요. 그 어디까지 나왔냐면 요거는 그럼 짧게 설명해드리죠. 네네. 네. 수사를 더 진행해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진짜 공문으로 된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고속도로랑 정유소를 막아서 경제 혼란을 일으키자. 어머. 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저 대선 끝나고 1월쯤에 보우소나루가 대선 불복 영상을 이렇게 정복을 입고 찍어요. 그거를 소셜에 올려요. 이게 전국적 도화선이 돼서 막 민중 걸기가 될 거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올렸다가 경찰이 호응을 안 해줘서 폭동이 진압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우소나루가 놀라서 비싸게 합니다. 그 글을. 이게 아닌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 미국에 짱 박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네. 네.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보우소나루가 건드린 국민 감정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 넷플릭스에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한 네.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위기의 민주주의. 네, 맞아요. 룰라부터 탄핵까지.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거리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아, 군사 독재 시절이 살기 좋았지. 우리 동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로 판사의 신나는 인기를 얻은 수사쇼의 결과로 들어온 정부는 쿠데타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팬데믹 때 백신 못 맞게 해서 수백만의 시민들을 더 죽인 사람들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22년 보우소나루가 패배를 했는데 새로운 당선자는 누구냐? 바로 돌아온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 대법원은 2021년 룰라에 대한 모든 선고를 무효화했어요. 재판의 진행과 판결이 부당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공식 사과를 합니다, 법원이. 네. 앞서 모로 판사가 반복적으로 검찰과 담합한 그런 증거들이 막 나왔거든요. 한 텔레그램 채팅에서는 달란뇨 검사가 룰라 기소 4일 전에 좀 논거가 취약하지 않냐 이렇게 모로 판사에게 의구심을 표출하는 그런 정황도 있고요. 이게 위증교사예요. 이게 이런 게. 네. 그리고 2018년 대선 기간에는 브라질의 언론사 폴랴 지 상파울루가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서 룰라와의 옥중 인터뷰를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과 모로 판사는 아, 인터뷰가 이루어지면 룰라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그런 상이한 채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막혔고요. 네. 네. 참고로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부패 혐의 또한 결국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하냐면 브라질 국민 입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는 대통령인데 유죄 판결을 받고 탄핵됐잖아요. 네. 근데 무죄 판결이 나중에 나오면 탄핵이 다시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룰라가 빠지고 호세프가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임기 1년 보장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즉 사법이 정치를 결정했죠. 네. 사법의 정치화. 네. 그렇다면 모든 사건의 주동자인 모로 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스타. 네. 보우소나루 정부의 초대 법무고관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령합니다. 네. 비록 모로 판사는 2020년에 보우소나루와의 마찰을 통해서 사임하였지만 변수. 네. 대통령이 또라이였다. 네. 그렇죠. 네. 근데 2022년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돼요. 지난 총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검찰 측의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 다 공천 줄 것이다. 왜? 붙잡혀가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 뭐 상원의원으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언론인들도 대중도 이걸 이해 못하고 이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어줬으면 외신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외국도 그렇게 그러니까
온 세계가 등 돌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수사 권력이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그 위기의 민주주의 다큐멘터리는 진짜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네. 이거는 그 지금 최근 상황까지는 안 나왔고요. 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2019년에 그 개봉을 해서요. 근데 정말 상세하게 다뤄주고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당시 사회를 어떻게 경험했고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신문사설과 방송에서 롤라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게 어때서인지를 길게 설명드리는 방송이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들어요.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 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유산균 없이는 못 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QBN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유산균을 치면은 수많은 제품이 나오죠. 저도 몇 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더라고요. 모두가 같은 게 아닙니다. QBN 사르락토는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조물주가 거기까지 안 가르쳐줬군요. 저도 몰라요. 비피더스한테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다시네. 120년 이제 나오네요. 120년 덴마크 기술력이 담긴 100억 유산균. 아무튼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분말이 입안에서 뭉치지 않고 섭섭함 없이 사르르 녹는 청량감 넘치는 식감이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알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이건 경험했어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 아기도 네. 그냥 이거를 저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훅 넘겨버리는데 네. 제 아기는 이거를 그냥 가루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마치 아이고. 짜요짜요를 먹는 것처럼요. 네. 네, 가루를 코로 넣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 약간 짜요짜요 맛 같은 거 나요. 맞아요. 복숭아 천연 향료의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유당 성분, 첨가물은 무첨가하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답니다. 네. 꼭 필요한 것만 담은 1g의 맛 좋은 제로 칼로리입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장을 잘 챙겨야 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유산균은 QBN 사르락토로 챙겨보세요. 액세스몰에 들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CIA 때문에 쿠데타를 겪었다. 네. 배경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남미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쿠바가 철의 장막 반대편의 유일한 소련 편이 되면서 전초기지가 되면서 남미의 좌파 세력을 지원하려는 소련의 일련의 움직임이 발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좌파 세력이 소련의 지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좌파가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게 미국의 의지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 정부가 들어오는 걸 미국은 좋아라 했었어요. 미국의 배후 조종으로 인해서 민주정부가 와야 된 역사는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군인들 간의 내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네. 그 냉전 종식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 과테말라도 그때 내전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21세기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2010년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찍고 과테말라로 왔고요. 과테말라는 커피가 맛있는 나라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수도가 활화산에 둘러싸인 곳이에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멀지만 제가 살던 미국 애틀란타에서는 많이 안 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미국인의 많이 안 멀다 기준은 약간 좀 의심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미국도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뭐 LA 미국인의 뭐 코앞 개념 같은. 네, 나성인한테는 조금 멀 수는 있는데 제 애틀란타는 그렇게는 안 멀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으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중부와 북부는 LA랑 애틀랜타의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충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5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네. 아무튼 중부랑 북부는 주로 산악 지역인데 원주민인 객지족들과 저는 그때 이제 주로 교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교류를 하면서 그때 내전의 상처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고로 과테말라는 약 1,8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섞인 메스티조, 약간 인종이 섞인 메스티조가 약 56%, 그리고 원주민 인구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주민 인구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지만 식민 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탄압을 받아왔어요. 60년부터 96년까지 약 36년간의 군부대 반군 내전의 상처가 있고요. 여기서 2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내전 기간 20만 동안에 명이요? 네.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원주민입니다. 군부는 원주민 공동체를 게릴라군의 지원 기반으로 간주하고 뭐 집단 학살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산악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저희가 간 곳도 이제 산악 지역이었어요. 네, 미국이 많이 눈을 감아줬었고 이 20만이라는 규모는 지금 러시아 전쟁 사망자보다 많아요. 국민의 반을 뭐 여기서는 게릴라군에 대한 뭐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의 반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그냥 학살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90년에 이제 평화 협정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도 계속 소외가 되어 왔어요. 그런 그룹이에요. 하지만 2023년 8월 선거에서 풀뿌리 운동당의 아레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의 당선은 진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였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원주민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이제 당선이 됐어요. 이 풀뿌리 운동당은 2017년 만들어진 신생 좌파 반부패 민주정당인데 이러한 세력이 2023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배출했고 의회 160석 중 23석 차지한 것은 물론 터무니없는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여기가 얼마나 공고하냐면 아레발로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가 예전 영부인입니다. 네. 어머. 네. 맞아요. 이번에 진 후보가 영부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우스 오브 카드의 약간 실사 버전이 그러네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녀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 연임. 부부의 일심동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르나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과테말라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안 호세 아레발로 대통령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후안 호세 아레발로 대통령은 1945년부터 1951년까지 재임을 했거든요. 이승만적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후보였어요. 초기에는 정말 여러 명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뭐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거든요. 근데 이 검찰과 정치 권력이 과테말라의 검찰과 정치 권력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1차 투표 전에 위협이 될 만한 후보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이제 가끔 떠들던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출마길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권이 노래를 부르는 거 말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추측은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홍가한가하는 유력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번 유력자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그 다음에 검찰은 그를 얼마나 빨리 막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미래 민주당들더러 이런 바보들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지지율이 내려가기 직전까지 이낙연 대표 수사를 받았거든요. 사무실에 복합기 계산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이유로도 뇌물로 수사받고 그랬었어요. 대체 무슨 거래를 해서 풀려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무혐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도 지지율이 높았으면 계속 수사받았을 거예요. 여기는 그 원래 1후보가 있었는데 후보 자격 상실을 합니다. 후보 등록 공정성 어쩌고 운운하면서 네. 카를로스 피네다라는 사람인데 네. 그 제1의 대선 후보를 주저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한 3-4명인가 후보를 그냥 다 날렸거든요. 근데 아레발로는 그런 위협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냅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후보였는데 이 후보가 부패 척결 민주주의를 내세운 게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결선 투표까지 가더니 갑자기 전 영부인 후보를 상대로 61%의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쉽게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진짜 정치권 그리고 검찰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 막 검찰이 몇 명을 더 날렸다고 쳐요. 네. 그랬는데 막 김준우나 용해인 같은 사람이 결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정말 그동안 공고하게 결탁해왔던 이 정치권과 검찰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이거 최신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우선 2023년 6월 25일에 열린 1차 투표에서 아레발로가 결선 투표에 올랐거든요. 정당들은 7월 13일 부정선거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했어요. 투표 중이에요? 네, 그 투표 그러니까 1차 투표가 끝나고. 네. 하지만 EU랑 여기서 EU랑 OAS라는 미주기구 여기에서 국제 참관인들이 감시를 했거든요. 이 투표를.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 없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국제 기구들은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우선 보류하기로 합니다. 보류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7월 13일 같은 날에 라파엘 크루치체 특별검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루치체 특별검사. 네. 풀뿌리 운동당이 5,000명의 당원 명부를 조작했다고 기소를 했어요. 사실 실제로 했다고 해도 네. 1차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걸 일은 아니거든요. 결선을 네. 앞두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판사는 당에다가 자격정지를 먹였어요. 이야. 네. 급합니다 지금.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막 브리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를까봐. 네. 네. 트윗을 합니다. 네. 참고로 크루치체 특별검사가 이끄는 부서는 반부패 특별부. 무려. 특수부예요. 와하. 네. 네. 당연히 국제사회에 비판이 있었고 시민들도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격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론이 움직인 겁니다. 그나마. 네. 여론이 좀 두려웠던 거예요. 여론이 움직였고 그 원주민 커뮤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8월 20일 결선 투표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아레발로가 이긴 거예요. 그러자 검찰은 최고선거법원과 풀뿌리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네요, 절대. 네. 끈질깁니다. 네. 또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검찰총장은 마리아 포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2018년 취임을 해가지고 2022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지금 수행 중이고요. 크루치체와 포라스 이 둘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잔마테이 정부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들인데 정부 부패 혐의 수사에 회방을 놨어요. 네, 잔마테이 정부에 대한 부패 혐의를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막 회방을 놨고 네. 그것 때문에 미국 국무부로부터 부패 인사, 반민주화 인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하. 아무튼 너무 뻔한 얘기라 재미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네. 좀 스피디하다는 게 흥미롭달까요? 네. 아무튼 이 결선에서 이렇게 결선 투표 무효화 또한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검찰은 마구잡이로 막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최고선거법원의 판사 등에 대한 불기소 특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원래 이제 불기소 특권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고 왜냐하면 이제 맘대로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조작하고 싶으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기소하려고. 기소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판사 3명이 망명을 떠나기도 했고요. 12월 8일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 결과는 무효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 그림이냐면 네. 방금 당선된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8월이었어요.
그리고 취임식은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12월에 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 심지어 대통령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랑 다르게 되게 많은 나라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총선도 하고 지방선거도 하나 본데 과테말라는 이게 다 무효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테말라 검찰은 적어도 선거 이후에 3번 이상 사법 쿠데타를 시전을 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EU와 미국에서 쓴 단어예요. 쿠데타라는 단어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300명 가량의 과테말라 시민에 대한 비자를 제한했고 이 중 100명 이상은 과테말라 의원들이었어요. 근데 참고로 과테말라 의원 수는 160명입니다. 아, 그럼 보수정당 의원들이 다 제한된 거네요, 사실상. 네, 그런 거죠. 네, 2024년 1월 14일은 취임식이었는데 이 취임식은 의원들과 경찰들에 의해서 9시간가량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어서야 아레발로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했고요. 무슨 저 유럽 축구도 아니고 네. 자기 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자정에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임을 하기도 전에 상황이 이랬잖아요. 전쟁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아레발로 정부 출범 후 정말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을 하는데요. 취임 전부터 아레발로 대통령은 가장 먼저 포라스 검찰총장에 대한 사임을 요구할 것을 선언했어요. 근데 뭐 그냥 해임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사임을 요구를 한다고 하지? 원래 검찰총장 임명은 보통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네. 과테말라에서도 2016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까지는. 그런데 의회에서 검찰총장 물러나게 하기가 어렵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총장이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해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임시키기가 대통령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또 트릭이 있어요. 검찰총장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아니에요? 입법권만 없잖아요. 제가 과테말라 검찰총장이면 지금 주가를 조작할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요즘 과테말라랑 브라질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왜 옛날에는 군부 쿠데타였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사법 쿠데타인가?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미얀마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태국도 여전히 군부가 더 장악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엘리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그 사회 엘리트들이 군부에 있었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부에 있지 않고 이런 사법이나 뭐 기업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과테말라나 브라질도 그러니까 군부 앞에서 시위를 해서 나오라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엘리트라고 누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 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과테말라나 브라질도 모두 사법 쿠데타로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지금 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돈하고 하입인데 직업이라는 게 권력은 사람들이 권력이 그곳에 있다고 믿는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군인이 제일 멋있는 직업이었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긴 애들이 돈도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린 안 태어났죠 그때. 그죠. 고전을 보면 군인들이 행진을 하러 가면 동네에 잘 나가는 처자들이 잘 빼입고 나가서 눈 마주치러 갑니다. 하입이 있는 직업이 군인이었던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 하입이 있는 직업에서 우리가 권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면 쿠데타라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제일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 지난 한 20, 30년간 검찰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사인 경향 한겨레조차 검사를 검사라고 표현한다. 검객이라고 표현한다. 뭐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건 드라마 남주의 직업을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최근에 지금 거신 전화는 보고 있어도 아니 대통령실에 저렇게 똑똑한 놈이 어딨어. 말도 못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명태균한테 전화해야지. 김건희한테 전화하든지 아니고 막 멋있게 굴어. 이러니까 현실감이 없잖아. 하입은 하입에 불과해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멋있다고 믿을 뿐이지. 그 권력은 얼마의 돈을 받는가. 옛날엔 군인이 돈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검찰이 돈을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이 지금의 권력을 유지하면 은퇴하고 돈을 엄청 벌어요. 자, 돈과 하입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돈과 하입은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재부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을 생각해볼까요? 그럼 그 다음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기재부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요? 기업한테 가겠죠. 권력이 다 한 곳으로 몰리면 나중에 기업도 군대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처럼. 그럼 기업이 진짜 집권을 하겠죠. 국가가 해체되고. 미국은 반쯤 그렇게 됐고요. 그런 나라도 그렇죠. 나올 일론 거예요. 머스크가 네. 이제 장관이 네. 되고 오늘 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했으면 그 나라는 3, 40년 후에 검찰이 쿠데타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취임 후의 전쟁 현황을 살짝 살펴보자면 정부는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 후에 포라스 검찰총장이 안보 관련 내각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무 불이행 혐의를 제기하면서 3월에 검찰총장에 대한 면책 특권 박탈을 대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하지만 8월에 기각이 됐어요. 대법원은 검찰총장 편입니다. 네. 근데 굴하지 않고 8월에 정부는 두 번째로 동일한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도 새로운 정부에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해왔는데요. 엄청나게 작은 여당이에요. 여서요. 네. 네. 뭐 160석 중에 한 23석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4월과 7월 이때는 과테말라는 우기 시즌 동안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두 차례나 의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의회가 재난사태 선포를 거부한다고요? 거부를 했어요. 네. 재난을 내버려두는 정치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거대 야당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재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인생. 네. 네. 그렇죠. 그리고 5월 30일은 과테말라의 39주년 재헌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에 방문했는데 국회의원 절반도 안 되는 70명만 참석을 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대통령을 참고해야죠. 안 가야죠. 안 올 거 아는데 박수도 안 칠 거 아는데 내가 왜 갑니까? 네, 이러니까 정부에서 검찰조직법 개정안을 이미 올렸죠. 근데 5월에 의회 통과를 당연히 못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멀리서 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내부의 언론인들은 아마 권력을 쥐어줬는데 왜 개혁을 못하냐면서 그런 탓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타박질인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검찰 또한 정부를 향해서 맹공에 나섰는데요. 정부 인사들을 향한 탄압에 나섰는데 8월 13일에는 정부의 피해자 지원 기관을 이끌던 리히아 에르난데스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사유는 대선 캠페인 후원금 보고 누락 혐의입니다. 이거는 풀뿌리 운동당을 향한 공격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대선 캠프 관련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줬는데 그들을 잡아들이고 있군요. 네. 또한 건설통신부 장관을 지내다가 11월 사임한 펠릭스 알바라도 전 장관, 이 사람이 사임을 하자마자 갑자기 자택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건 보통 가택 침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검찰 측은 알바라도 전 장관 재임 중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알바라도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5월에서 11월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아니 내가 주유소에서 6개월 알바를 해도 해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부에서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동안. 그래서 현재까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풀뿌리 운동당에 대한 12개 이상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대단한 게 콘수엘라 포라스라는 이 과테말라 검찰총장이 뭐랄까 미국하고 전쟁을 치를 때에 옛날에 막 알카에다 수장들 이런 사람들 같은 느낌이에요. 뒤에 작은 방에 촬영 세트를 갖다 놓고 뒤에 검찰 길을 걸고 막 성명을 발표해요. 자기가 복면만 안 썼지. 되게 이 아줌마 되게 군벌 리더처럼 굴어요. 그리고 또 그걸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쵸. 소셜을 보면서. 네. 한편 최근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칼부림이 이 정도인데 활동가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대표적으로 정말 검찰은 언론에 대한 탄압도 일삼았는데요. 엘 페리오디코지의 설립자 호세 루벤 사모라라는 기자가 있는데 언론을 족칩니다. 네, 이 사람은 2022년에 정부 관련 부패 사건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검찰로부터 사법방해 혐의를 받아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택연금 조치로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레발로 대통령도 이제 찾아가가지고 축하를 했고요. 검사는 가택연금 조치도 반대를 하고 구금을 연장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10월 18일 결국 800여일의 수감 끝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 싸움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는 현재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되게 길고 대단한 얘기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저들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되게 긴 게 있겠지만 다만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10개월 됐다는 겁니다. 대선이 있고 나서를 봐도 1년 조금 남짓한 기간인데 그 사이에 검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전쟁이라고 하기엔 대통령 측에 무기가 거의 없어요. 여론의 지지 말고 없어요. 근데 여론의 지지는 결국 언론이 뒷받침을 해줘야 나오는데 언론도 족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렇죠. 아마 여론도 돌아서겠죠. 이제 이거 과테말라를 보면서 이렇게 소수 정당의 후보가 네. 그렇게까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걸 보면 언론 환경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걸 하나를 또 얘기를 우리나라랑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기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과 하층민들을 조직했던 좌파 운동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 그래서 정당 이름도 풀뿌리 정당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좌파를 막고 싶어 했던 거예요. 소련이 네. 좌파를 키우니까. 근데 소련도 남미의 정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좌파가 곧 풀뿌리 운동이라는 걸. 그게 풀뿌리 운동이라는 걸 알았으면 좌파를 막았겠죠. 그지만 좌파래 미국이 싫어한대 키워줘라고 했던 거예요. 훨씬 공화정과 민주정에 가까운 사람들을 소련이 밀어주고 군부를 미국이 밀어주는 아이러니는 그래서 탄생합니다. 근데 그런 걸 오랫동안 해봤던 집안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 DNA를 계승한다고 할까요? 동아시아에 비해서 남미가 그게 좀 풍부하죠. 네. 그래서 집권 정당이 중도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이 되는 이유들을 보통 거기서 찾습니다. 예. 네. 역사가 말살되지 않았고 네. 미국한테 탄압받았던 기억들이 너무 뚜렷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방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공교롭게도 그래도 민주주의의 힘을 굉장히 나타내는 케이스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사법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한계점도 분명하긴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결국 룰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국민들의 지지로 세 번째 임기를 지금 수행 중이고요. 과테말라도 뭐 지금 상황만 보자면 정말 지옥과 같겠지만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굉장히 견고하고 부패했던 기득권에 지금 자그마한 균열을 낸 거잖아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검찰은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지금 살아남아서 처절하게 부패와 싸우는 중이죠. 맞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이문재의 그림을 잡느라 별빅하고 긴 얘기를 하다가 네. 저도 이제 스스로 떠들면서 정리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자원이 많으면 자원이 많은 나라는 그 자원에 대한 공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역 토호가 거길 먹죠. 동네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동네 아이들한테 마약을 준 다음에 총을 쥐게 해주는 한이 있어도 군벌이 들어서고 토호가 들어서요. 아니면 기업이 들어서서 혼자 다 해먹고요. 그걸 방해하려면 이 사회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고 운영하는 공기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기업을 입법을 통해서 공고화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보수가 들어왔어요. 민영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이 많이 되는 분야부터 민영화 좀 시키죠. 돈이 많이 되는 분야를 민영화 시키면 이 공기업에 적자가 좀 생기겠죠. 그러면 방망경영 적자 눈덩이 이러면서 좀 더 돈이 되는 걸 민영화 시킵니다. 빚을 청산해. 예. 그 알짜 사업을 얻는 법인들은 대기업인데 그걸 법을 통과시켰던 그분들한테 사회이사 자리를 최소한 주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그 회사를 먹거나 그걸 입법한 사람들이 혹은 지금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좌파 정권을 수사한 검사가 그 회사를 가져가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건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검찰과 좌파 혹은 중도 정권의 다툼이 민생을 도외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은 저희가 철도와 지하철 파업에 대한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할 텐데 철도 지하철의 인력을 늘리는 걸 다른 서울시장,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때 했었어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어느 파트에 몇 명이 있으면 좋을지 직원들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을 하려면은 보수 정당을 설득해야 되니까 보수 정당을 원내에 설득하고 160명 늘려달라고 하면 80명이라도 받아와서 늘려주고 직원을. 그래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싹 사라졌죠. 적어도 그림만 놓고 보면 검찰 정권을 막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될 거려. 지하철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려. 철도 탈선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려. 이걸 왜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소나를 막았다면 적어도 백신은 맞았겠죠. 원주민들이. 이것까지 생각 안 하고 법원 판결만 얘기하면서 이 지도자는 유죄다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고 만다면 그 언론인은 부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누가 중에 하나가 아라바로 대통령이고요. 네. 저는 이 이재명 판결에 관련해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어제 했던 얘기 좀 다시 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에 이제 평론가들이 출연하는 것도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좀 봤어요. 네. 채널 A의 구자룡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예. 말씀하시는 거를 봤는데 이런 특히 위증교사 무죄 나온 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법리를 좀 뭐 뒤집었다가 뭐 다시 뒤집었다가 하는 그런 게 반복되면은 서민들도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네. 민사를 할 때도 이런 판례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위증교사라는 혐의가 되게 가볍게 여겨져가지고 실제 위증교사를 해도 민사에서도 위증교사 안 한 것처럼 나올 수 있다. 아, 무죄를 주다니 범죄자들이 다 무죄 받겠구만. 네, 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네네. 민사 변호사들이 그 수법을 써먹을 거야라는 얘기를 나와서 했고 어제 그저께자 조선일보에서도 마지막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이거 보고 신났을 거라고 어떻게 변호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는 그대로 도장 찍어줘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하는가잖아요. 그 원대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큰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럼요. 알아요. 근데 전 그것보다는 민의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사법이 내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판례로 남는 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세상을 망치겠죠. 하지만 법원이 트럼프를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삼자라서 할 수 있는 비겁한 얘기도 해요. 미국인들은 지금부터 애누리 없이 4년 동안 책임져야 됩니다. 앞에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반 동안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제 사법의 정치와 뭐 정치의 사법화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결국 정치라는 게 항상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뭘 할 건지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뭘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근데 그게 결정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원의 배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를 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 어떤 문제 해결이 있어서 이거를 의회가 할 거냐, 사법이 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전에는 군인이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뭐 브라질이나 과테말라 이런 데는 이제 검찰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결정을 얘가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결정해.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냥 우리가 하면 되고 사법부가 하면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법부는 결코 선출된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사법부는 선출하지 않아요. 이런 사법기관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 근데 이게 검찰이나 뭐 이래서 뭐 언론들이 그냥 부정부패를 첨단하는 공명하고 정의로운 히어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서민을 위해서도 뭐 어쩌다 저쩌다 서민을 위한지 아닌지는 의회가 결정하면 되지 법원이나 검찰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죠. 그쪽은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yes or no. 근데 이제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지루하고 뭔가 잘 모르겠고 근데 검찰이나 이런 데는 시원시원하게 칼로 휘두르고 누가 나쁜 놈 누가 좋은 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현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아시 정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좀 더 복잡한 일이라는 거를 잊지 않는 정치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어제 이야기들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증의 정치 클럽이죠. 늘 애증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판규 변호사하고는 앞으로도 한국도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다양한 배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석할 일이 필요할 테니까 또 만나 뵐 거고요. 네. 또 봬요. 네. 뵙겠습니다. 애정클 12월 마지막 시간에 다시 뵙겠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국에 계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만은 특히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 파업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